안녕하세요. 저는 GDSC 코어 멤버 김다현입니다. 제4회 JGSC 대부톡 세미나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톡은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비교적 가벼운 분위기로 진행되니 편안한 마음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4회 대부톡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연세대 인공지능대학원 석사 과정에 계신 박대현 선배님의 자네 대학원 올 생각 없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들 대학원 올 생각 없나로 발표 진행하게 된 박세현입니다. 저도 되게 가벼운 분위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썰풀러 오는 그 정도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와주시고 조금 긴장이 되어서 말해줄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가지 목차를 준비했는데요. 저는 사실 이번 2022년 2월에 졸업을 했다 보니까 제가 다른 선배들에 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제 대학원에 9월에 입학을 했다 보니까 대학원에 진학하는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겠다 해서 대학원에 진학하게 된 과정이랑 그 경로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 가볍게 인공지능이 과연 세상을 지배할까라는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에도 기계학습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좀 기초적인 그러니까 손글씨를 뭐 판별하는 거라거나 아이리스 그런 데이터셋을 다뤄보면은 실제랑 인공지능은 분명히 성능 잘 나온다고 했는데 뭐 인공지능이 뭐 세상을 바꿀 거라는데 내 인공지능은 고양이를 개로 판별하고 있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요즘 인공지능이 그렇다고는 하지만 연구에서도 그렇게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트레이닝된 것들이 이제 화면에 페페를 보시면 다들 아시죠? 컴퓨터공학과에 계시다면. 저도 아는 캐릭터인데 이게 어떤 PPT 슬라이드에 페페를 쓰고 싶은데 뭐 내 거는 조금 더 분위기가 다른데 페페가 이 분위기랑 안 맞아 라고 했을 때 생성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스타일링을 해서 페페를 좀 붙여넣으실 수도 있고 네, 이런 3D 뇌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는 의사가 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치매다 아니다를 판별했다면 그걸 좀 보조해줄 수 있는 도구로서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건 제가 만들었던 서술형 인공지능, 서술형을 채점하는 시스템인데 이렇게 키워드나 문장의 유사도를 활용해가지고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는 시스템의 보조도구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구글에 스티븐 잡스라는 이름을 검색했을 때 왼쪽에 이제 검색창과 별개로 오른쪽에서 있던 스티븐 잡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키워드를 추출해서 저 파란색으로 링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하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인공지능을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는데 대학원이라고 하면은 흔히 인식이 굉장히 안 좋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에 대학원생이라고 하면 노예라던가 흔하게 도망치라거나 뭐 그런 밈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사실에 기반한 밈이기는 하지만 제가 대학원을 왜 대학원을 왜 결정했는지 알려드리면 사실은 처음 대학원을 들어올 때는 뭔가 석사 학위가 있어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 좀 실무에 가가지고 인공지능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좀 자연스럽게 그러면 내가 석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뭔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잡코리아 같은 구직 사이트에 좀 대졸 이상의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조건으로 찾아보면 꽤 많은 기업에서 학사 단위로도 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현업에 나갔을 때 이 대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지식을 따라가는 능력이라거나 저의 생각을 논문으로 집필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좀 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한 케이스이고요. 이제 대학원에서는 실무랑은 다르게 조금 더 좀 돈이 되지 않는 연구적인 측면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제 외부로부터 받아오는 프로젝트 같은 거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진행
제가 속한 연구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문이랑 프로젝트 리스트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대학원에도 수업이 있습니다. 이게 학부보다 훨씬 적기는 하지만 수업에서는 보통 어떻게 하면 더 연구를 잘 할 수 있는지나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는 시간 같은 걸 가지고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세미나 같은 데도 참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대학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좀 학구열이 있는 사람이라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되게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프로젝트나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싶은데 이 주제를 하려면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빌드업하고 설명하고 디펜스하는 그런 능력들을 많이 기른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무로 딱 나가게 되면은 보통은 자기가 속한 그 분야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서에 간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그런 인공지능만 다루게 되는데 대학원에서는 이제 제 옆 사람이 연구하는 거랑 저랑 연구하는 게 다른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오픈 마인드 셋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곧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대학원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이제 본인 분야를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아야 돼요. 뭐 본인이 이미지를 하고 싶다라거나 자연어 처리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비디오나 음성을 다루고 싶다. 뭐 그런 갈피를 정할 때 이 수많은 당장 이미지 처리만 해도 밑에 보면은 1388개 정도의 태스크가 나뉘어져 있고 NLP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분야를 고른다는 거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요. 또 이제 본인이 여차저차 해서 연구실에 딱 들어갔는데 그 연구실의 분위기랑 나랑 되게 안 맞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압박도 이제 한 번 대학원은 한 번 지도 교수님이 결정되면은 되게 바꾸기 어려운 구조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단점으로 적용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 대학원에 진학하도록 좀 스스로 내가 어떤 곳에 잘 맞다라고 선택을 하고 교수님을 컨택을 하고 연구 주제를 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되게 잘 알 필요성이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쉽게 번아웃에 빠지거나 좀 지치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요. 그 과정이 사람에 따라서 이미 스스로 잘 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학부에 비해서 좀 되게 고통스럽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제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면 대학원 진학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회사나 뭐 대학원을 생각해 봤을 때 나는 대학원에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면은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저는 대학원에 입학할 당시에 연구실을 정할 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이제 이 여러 가지 리스트 중에서도 개인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우선순위로 봤던 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과 저의 분야가 잘 맞느냐였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나는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그래도 현업에 있는 사람들만큼 돈을 벌고 싶어. 아니면은 뭐 나는 대학원에 그냥 이렇게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만 괜찮으면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런 사람마다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니까 대학원에 진학하기 전에 꼭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고 그렇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자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서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김박사넷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제 검색창에 교수님의 이름이나 아니면 궁금했던 학과를 찾아보면은 그 학과에 소속되어 계신 교수님들의 이름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전 대표적으로 저희 학교에 계신 권건우 교수님의 김박사넷을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은 연구실 분위기나 인품, 인건비, 지도력, 강의 전달력 이렇게 5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보통은 이런 표도 좀 눈에 익지만 이게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수님과 분야가 잘 맞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문 지도력의 우선순위가 되게 높겠죠? 그걸 사람에 따라서 판단하시고 그 밑에 있는 한 줄 평도 같이 첨부하셔서 보시면은 조금 이 연구실은 내가 가도 괜찮겠다, 안 되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윤곽 정도는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그 김박사넷에서 본 교수님의 실제로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계신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랑 퍼블리케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둔 탭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논문 리스트들을 보면은 아, 나는 이런 연구에는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려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교수님의 소개서에 뭐 자연어 처리를 한다라고 써놨는데 요즘은 교수님이 뭔가 이미지랑 언어를 같이 섞어가지고 하는데 관심이 있으면은 좀 자연어 처리만 단독으로 연구하는데 우선순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판단을 마치시면은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음, 제가 에브리타임을 봤을 때는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나 저 교수님 연구실 학부연구생 들어가고 싶은데, 뭐 컴퓨터공학과 홈페이지에 공고가 안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모집 안 하니까 그냥 지원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원은 좀 메일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원투원 컨택으로 이루어진 구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거절당하실 용기를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직접 그렇게 연락을 그런 공고 절차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1대1로 그렇게 교수님한테 연락드린 학생을 교수님들이 훨씬 좋게 보시고 뽑아주시려는 경향도 있어서 어쨌든 대학원에 진학을 하시게 되면은 컨택 메일을 쓰는 과정은 거의 반필수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언제쯤 컨택을 드려보면 좋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은 대학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저랑 비슷한 스펙의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스페셜리티를 가지게 되려면은 이제 교수님한테 조금 나랑 비슷한 사람이 많지만 나라는 사람을 기억시키려면은 내가 되게 오래전부터 이 연구실에 관심이 있어 왔다. 라는 어필 정도는 적어도 그렇게 연락을 드림으로써 제가 얻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관심이 있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도 다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렇게 미리 연락드리는 게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만약에 다음 학기에 바로 이 연구실에 석사로 들어가고 싶은데 뭔가 들어가기 직전에 연락을 드리면 이미 자리가 꽉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좀 그 연구실이 되게 인기 랩실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제 우선순위가 교수님이 아무리 저를 좋게 보시더라도 이미 자리가 꽉 차 있고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선순위를 먼저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먼저 연락을 드리는 과정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메일을 작성하실 때 좀 연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교수님들이 제가 보낸 메일과 비슷한 메일을 하루에도 뭐 20통씩, 30통씩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인기랩의 경우에. 그래가지고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저는 난생 처음 보는 학생이잖아요. 그런 생명부지의 학생을 내가 뽑아야 될 이유가 딱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수님께서 제 메일을 읽는데 시간을 써주셨다라는 거는 좀 관심을 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엘리베이터 스피치 하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스피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관심을 얻으면 이제 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듯이 이 메일을 좀 엘리베이터 스피치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느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여기 4학년이라고 치면은 홍익대학교 4학년이고 뭐 2023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라고 그리고 교수님의 연구실에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용건을 좀 명쾌히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구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논문을 실제로 뭐 리스트를 보고 관심이 생겼다. 아니면 실제로 그 논문을 읽어봤다. 그런 조금 더 연구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면은 조금 더 눈길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메일이 엘리베이터 스피치였다면 이제 실제로 저에 대한 정보는 메일 안에 CV라는 이력서에 담을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좀 영문 이력서를 CV라고 주로 통칭을 하고요. 그거는 그냥 제가 인터넷에서 퍼온 거기는 한데 그냥 몇 가지 기억했으면 하는 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제 메일 외에도 저랑 좀 개인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
들을 꼭 이제 이력서 상단에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CV를 쓰면은 이 단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형식이 그래도 정형화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에 지원을 하시는 거다 보니까 좀 실제로 일했던 것보다는 내가 어떤 연구에 참여했는지, 그 논문과 관련돼서 얼마나 경험이 있는지, 를 교수님들이 더 중점적으로 보시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내가 되게 자신 있는 거, 교수님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 만한 거, 그런 단락을 좀 위로 올려서 이력서를 작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에 당장 대학원 CV 예시만 찾아봐도 사람들이 써서 올린 게 엄청 많아요. 그게 뭐 구체적인 예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개인이 좀 잘 드러날 수 있는 돋보이는 CV는 사람마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많이 검색해 보시고 틀을 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권장하고 싶은 거는 여기 지금 학년이 어떻게 되죠? 다 있나요? 1학년부터 1학년부터 3. 적어도 좀 2, 3학년 때는 영어를 미리 따두시기를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게 제가 그 흔히 석학포라고 부르는 대학이랑 연세대 고려대 입학을 위한 영어 성적을 가져온 건데 이제 석학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학을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영어를 따고 들어와라 라는 라인이 있고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없지만 그 서류를 들고 들어오면 가산점을 주겠다. 근데 이게 정말 대학원이 매년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조금의 가산점이 얼마나 나한테 영향을 미칠지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꼭 따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말 가고 싶던 연구실을 탭스 성적이 이제 6점 모자라가지고 지원을 못 해봤다 보니까 그게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영어 그냥 대학원 시작하기 전에 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그렇게까지 넉넉하고 많지 않습니다. 아까 메일을 통해서 만약에 교수님이랑 이야기가 잘 돼서 인턴 같은 걸 해서 실제로 그 연구실을 프로젝트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진짜 없거든요. 근데 뭐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학원 뭐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맞아요. 그 학점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학부를 졸업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고 아무래도 좀 교수님들은 검증된 자료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 대학에서 학생을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자료로서 학점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 학점은 3.17이에요. 그래서 사실 뭔가 그 김박사넷에서 뭐 3.6은 대학원을 못 간다. 내 성적이 3.8인데 대학원을 못 간다. 이렇게 뭔가 디스커션 하는 거 솔직히 좀 시간 낭비이고요. 그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 낮은 학점을 메울 수 있을지. 심지어 여러분은 아직 학부에 계시잖아요. 기회가 많습니다. 적어도 좀 제가 대학원을 진학할 때보다 유리한 상황이 있으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학부를 다닐 때 좀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외주도 하고 뭔가 대회 같은 것도 사람들이랑 팀을 꾸려서 나가보고 대외 활동도 했었고, 뭔가 그런 활동들을 이제 이력서에 쭉 적어서 냈을 때 교수님들이 항상, 아, 애는 인공지능 쪽으로는 그래도 경험이 부족하지만 코딩은 잘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주로 많이 듣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아리에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 어떤 개발이라거나 프로젝트, 심지어 이제 그 수업에서 하는 기계학습이라거나 인공지능 프로젝트 같은 것도 다 여러분들의 이력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제가 했던 대외 활동 두 가지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처음 했던 대외 활동은 사이서울이었어요. 이때 제가 어떤 상황에서 들어갔냐면, 포인터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이서울에 들어갔는데, 이제 딱 제 이름을 쓰고, 이 수많은 클러스터 앞에 저를 앉혀놓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무 지시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30분 동안 이거 맥북 컴퓨터 어떻게 키는 거냐? 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주변의 동료들이, 나 맥북 컴퓨터 켰다 하면은, 이거 어떻게 키는 건데요? 하고 찾아가서 물어보고, 나 이거 홈페이지 어떻게 접속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은, 저기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는 동료 있으면 동료 찾아가서 물어보고요. 다 그런 식이에요. 직접 알려주는 게 아무도 없고, 100% 동료 학습에 의존하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한 달짜리 통과 시험을 거치면 이제 본 과정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제보를 받은 걸로는 지금은 이거랑 좀 바뀌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단계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서울은 좀 이런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은데, 나 학교에서 배우는 거 좀 부족해. 시언어 내가 2학년에 재학 중이긴 한데 1학년 때 배웠던 시언어 아무것도 몰라. 나 포인터도 몰라. 그러면 이제 사회서울에 들어가면은 2주 만에 마스터할 수 있다. 물론 좀 시간을 많이 들였다라는 전제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주변에서 그렇게 배우고 계속 시간을 쓰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하는 그 시험 과정에만 참가를 해도 1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지만 본인이 좀 금전적으로 모자람 없이 학습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제가 이번 연도 1월에서 6월까지 했던 부스트 캠프인데요. 네, 이게 제가 부스트 캠프를 하면서 좀 진행을 했던 제 시간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기초나 프로젝트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데, 네, 아침 10시에 일어나서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요. 그 회의에 따라서 공부하고 6시간에 4시에 또 피어 세션 하면서 이제 공부한 거 정리하고 앞으로 계획 짜고 그리고 이제 5시 넘어가지고는 거의 자율적으로 공부하거나 회의에서 나오는 공부를 마저 하는데 저는 이거는 대학원이랑 같이 준비를 했다 보니까 저는 10시에서 7시까지는 부스트캠프 공부를 하고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대학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냐면은 정말 대회나 프로젝트 일정이 생각보다 촉박해요. 뭔가 2주 만에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거의 매 순간순간이 해커톤처럼 진행이 되는데 좀 그래서 병행을 하시기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인공지능과 관련해가지고 좀 내가 혼자 하기는 좀 벅차고 남들이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보고 싶다. 라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 말씀인데 어떤 논문을 쓰거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생각보다 혼자 해가지고 되는 게 잘 없습니다. 이게 뭐 물론 나는 근데 어느 집단에 가나 버스 기사를 해왔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제 현업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부서랑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고 어떤 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자만의 역량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서울대학교에서 좀 나눠주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탑 컨퍼런스? 그러니까 좀 논문을 좀 나누는 지식의장의 리스트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논문을 읽으실 수 있는 속도보다 여기에서 논문이 출간되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만약에 뭐 제가 논문을 3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다 읽을 수 없어요. 물론 동료들과 함께 해도 다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양이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3시간 걸리는 지식을 내 친구가 전공을 하고 있어서 관심을 하고 있어서 읽어봤다면 저는 사실은 그 친구가 3시간 동안 고생한 거를 30분 만에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변에 있는 동료들을 학부에 있을 때부터 좀 소중히 하시고 인연들을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자리에 초대해주신 다현 친구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코어 멤버 한지인이라고 하고요. 오늘 가져온 주제는 위치 기반 서비스는 어떻게 구현될까? 제가 이제 앱을 한 2개 정도 만들었었는데 그때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위치 기반 서비스 키워드가 필요하잖아요. 사실 키워드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만의 서비스를 좀 만들어가는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홍대 근처 카페 지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이런 기능이죠. 저희가 카페에 대한 위치 정보 좌표들을 가지고 그 좌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를 기입한 뒤에 뭐 그냥 지도에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걸로는 이제 홍대 카페 지도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푸즈모토 카페 여기 아메리카노가 1,900원이죠. 316.x, 126.s 이런 좌표에 네, 푸즈모토 카페가 있다 하고 그 푸즈모토 카페는 아메리카노가 1,900원이다 라는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으면은 표시해주기는 이제 쉽겠죠. 그래서 이제 위치 정보를 저장해서 지도로 불러오면 끝이죠, 사실. 이건 뭐 카카오 맵 API인데 여기서 이제 리액트나 뭐 프론트 분들은 이런 걸 또 사용해서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위치 관련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이제 당근마켓을 예를 들면 당근마켓도 이제 동네 관련 서비스니까 위치 정보들을 활용해서 하는데 뭐 동네 인증 다 해보셨죠? 동네 인증할 때 어떻게 인증이 되나? 그다음에 뭐 동네별로 이제 글이 막 모이는데 근데 보시면 이제 이런 기능도 생겼거든요. 댓글에 이제 위치를 또 태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능 할 때 동네별로 글들을 어떻게 모아보나? 그다음에 뭐 장소 등록? 장소 등록을 또 어떻게 하지? 얘네가 이제 직접 장소를 등록하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장소별로 또 글을 어떻게 모아보나? 그런 기능이나 이제 배달의 민족에도 뭐 가까운 순 필터링 기능 있잖아요. 가까운 순이 내 위치와 얼마 정도 가까운지 그거를 이제 어떻게 계산하지?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뭐 주소 등록하는 그런 기능들 어떻게 구현하지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 카페 지도로 예시로 들어보면 이제 뭐 가까운 선 필터링은 내 근처 카페 찾기. 그다음에 당근마켓 동네 모아보기는 뭐 그냥 행정동 기준으로 나눌게요. 행정동별 카페 찾기. 그다음에 동네 인증은 뭐 주민 인증 해가지고 뭐 여기 이 동에 포함되어 있는지 네? 카페 등록 시 지번 찾기. 이건 이제 주소 등록 대표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지를 이제 좀 저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다 보니까 백엔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말고 저희는 이제 DB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DB는 몽고DB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런 위치 좌표 정보들을 표현할 때는 이제 GeoJSON이라는 형식을 쓰게 됩니다. GeoJSON이 이제 RFC에 직접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형식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JSON을 담기가 조금 쉬운 몽고DB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로 예시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 T동일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GeoJSON 형식이에요. GeoJSON 형식이고 여기 보시면은 좌표가 있고 좌표에 타입이 포인트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점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properties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T동 이것도 JSON 형식이죠. JSON 형식인데 위치에 관련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GeoJS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점을 찍어보시면 여기 딱 생겨요. 그래서 이게 이제 쿠즈모토 카페 그런 정보들을 담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리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생기고 선들이 여러 개 모이면 이제 면이 생기죠. 그 면을 이제 폴리곤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 사각형 버튼을 클릭해서 이렇게 딱 그리고 하면은 이제 지오메트리 정보에는 일단 타입 먼저 볼게요. 타입에는 폴리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에는 이제 코디네이트 좌표 정보들이 배열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끝선만 맞고 내 점의 좌표가 있으면은 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폴리곤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멀티 폴리곤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따로 가서 해보시면 그래서 GeoJSON에 대한 형식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빨간색 부분입니다. 이 빨간색 부분에 코디네이트 좌표 정보, 그 다음에 타입, 포인트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타입이 뭐 포인트, 폴리곤, 멀티 폴리곤, 그 다음에 뭐 라인, 뭐 서클 그런 거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포인트, 폴리곤, 멀티 폴리곤. 폴리곤이 사실 그냥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오 제이슨 형식인데 이 지오메트리 부분, 이 부분만 DB에 잘 저장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프로퍼티스 같은 값들은 따로 저장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이제 몽고DB 형식을 조금 보면은 이런 형식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오메트리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2D 스피어 인덱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인덱싱을 걸게 되면은 그 에 대한 처리를 날렸을 때 엄청 빠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범위가 뭐 500, 카테고리는 뭐 네임은 이름은 뭐고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따로 저장하고 이 지오메트리 필드에만 스피어 인덱싱을 걸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REST.js 타입스크립트 기반 프레임워크인데 DB 엔티티 만들 때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이 지오메트리, 이 위치 정보에 관련한 정보를 꼭 이런 형식을 맞춰서 작성을 해둬야 몽고DB의 위치 관련 인덱싱을 걸 때 형식에 맞춰서 볼 수가 있다. 이걸 제가 막 실습으로 진짜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시간 관계상 없는 것 같고, 이제 내 근처 카페, 배민 가까운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고DB가 좋은 게 뭐냐면은,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B 카페가 이제 컬렉션이거든요. 컬렉션에다가 이제 인서트 매니 해가지고 뭐 푸즈모토 카페, 캠퍼, 에이돈 카페 이렇게 포인트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 타입이 포인트로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몽고DB에서 이제 지리를 할 거예요. 이 왼쪽 편은 정보를 저장하는 거고 오른쪽 편은 지리를 하는 거예요. 쿼리를 날리는 거죠. 근데 이제 쿼리를 날릴 때에 이제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파이프라인을 좀 타는 게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쿼리를 날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얼 쿼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하이 포인트고 내 위치죠. 이 부분이 제 위치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콜디네이스가 제 위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리 계산도 하고 싶으면은 디스턴스 필드를 적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된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 위치를 기준으로 저는 A동 카페에 있다고 저를 가정하고 쿼리를 날렸거든요. 그래서 이 좌표가 A동 카페랑 같고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 가까운 순 필터링 기능을 구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근마켓 동네 모아보기 기능을 조금 생각해보면은 저희들이 이렇게 점들로 위치돼 해당 장소에 대한 정보들을 저장해놨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각형 범주 안에 있는 카페들만 뽑아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 사각형 안에 있는 점들 이 두 개만 골라보고 싶으면은 로케이션 쿼리를 날리면 되거든요. 이 로케이션이 그 정보를 저장한 필드 이름이고, 그 다음에 지오 인터셉트하고, 이건 뭐, 사실 몽고DB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몽고DB 쿼리를 조금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실 때 근데 중요한 게 타입의 폴리곤을 잡는 거죠. 그래서 타입이 이게 폴리곤이잖아요. 이런 폴리곤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 면적을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표현을 해서 이 두 가지의 점을 뽑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행정동별 카페 찾기 기능을 구현을 한다면은 행정동에 관련한 폴리곤 정보가 있다면은 뭐 상수동이라고 하면 상수동에 관련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폴리곤 정보가 있다면은 상수동 내에 있는 카페 정보들을 다 뽑아올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카페 등록시 이제 주민인증이라고 한다면은 상수동이라는 폴리곤 정보 안에 포인트를 하나 찍었을 때 그게 안에 포함되냐 안 되냐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제 집주소인데 동네에 대한 정보와 내 좌표 두 가지 가지고 내 좌표를 찍었을 때 동네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우장산동이라고 하고 제 집 주소를 딱 찍어요. 찍었을 때 우장산동이라는 폴리곤이 나오면은 그 사람은 동네 주민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딱 의미를 드는 게 오픈 API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그다음에 뭐 구글 같은 데 보시면은 리버스 지오코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거 보시면 좌표를 통해 주소 정보를 반환합니다. 좌표를 통해 주소 정보를 반환합니다. 이게 대목이거든요. 이걸 쓰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능들이 이제 리버스 지오코딩이라는 거. 근데 이 오픈 API 결과값을 여러분들이 DB에 저장하는 순간 약관을 위반하는 겁니다. 이 오픈 API 약관에 보시면은 그 뭐 검색 API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DB에 저장하면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DB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DB를 구축한다는 말은 위치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직접 DB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곤 정보를 가공하기 섹션을 준비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DB를 직접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동 정보를 가져오려면은 어떤 분이 좀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부분 그러면은 GeoJSON 형식으로 저희 대한민국 행정동에 관련한 정보들이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거 갖다 쓰시면 돼요. 프로젝트 하실 때. 근데 저희가 행정동 말고 법정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행정동은 뭐 그냥 행정자치구역을 나눈 거고 법정동은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그런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동을 진짜 지도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QGI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래서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하나로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 좀 진짜 프로덕션에서는 둘 다 지원을 해요. 행정동, 법정동. 근데 저희가 더 익숙한 거는 법정동이니까 사실. 왜냐면 옛날부터 내려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법정동 정보들은 사실 나라에서 관리를 하죠. 나라에서 관리를 하고 나라에서 이제 지도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 쉐이프 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쉐이프 파일을 받고 나서 그걸 이제 GeoJSON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럴 때 이제 QGIS나 맵쉐이퍼 같은 걸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링크를 조금 달아놨고요. 폴리곤 정보를 가공하기인데 일단 QGIS에다가 나라에서 받은 쉐이프 파일을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좌표계를 또 바꿔줘야 돼요. 나라에서 쓰는 좌표계랑 저희가 이게 36.2 저희한테 익숙한 좌표계 있잖아요.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변화를 해야 돼요. 그게 변화하고 그걸 GeoJSON으로 뽑고 그 다음에 GeoJSON으로 뽑아도 이 필드가 전체가 GeoJSON 형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이 피처 안에 도큐멘트들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몽고DB는 한 도큐멘트 안에 16MB인가? 그것밖에 저장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라 데이터 받다 보면은 뭐 100MB, 1기가는 그냥 슬쩍 넘어요. 그래서 몽고DB 같은 경우 500MB까지 무료입니다, 여러분. 아틀라스를 쓰시면. 그래서 이거를 좀 쪼개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파싱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JQ 커맨드 써가지고 파싱을 해서 도큐멘트로 좀 꺼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GeoJSON의 통 큰 파일을 도큐멘트별로 좀 나눠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에 집어넣는 과정. 이거는 뭐 그냥 잘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피어 인덱싱이라고 있는데 이런 GeoJSON 형식을 지켜서 이 로케이션 필드가 이제 GeoJSON의 지오메트리 형식을 이 빨간색 부분을 지켜서 이렇게 저장해놓고 그걸 인덱싱을 걸게 되면은 그때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굳이 인덱싱을 안 걸어도 커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인덱싱을 걸어야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래서 위치 관련 커리를 날릴 수 있어요. 인덱싱을 걸게 되면은 제가 한 10GB 회사에서 일할 때 10GB 정도 정보가 있었는데 그냥 찍으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등록 시에 주민 인증을 한다면은 그죠. 이런 폴리곤 정보가 있을 때, 이런 포인트를 찍게 되면은, 이런 결과값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직접 쿼리를 날리고, 그 다음에 결과값 나오는 그런 예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보통 이런 기능들 있잖아요. 좌표를 찍었을 때 주소가 나오는 거. 그거를 이제 리버스 지오코딩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기능도 사실 오픈 API에 다 지원을 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저장을, 솔직히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려면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값을. 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못 씁니다. 못 쓰니까 이걸 직접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방법들만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주소 체계는 집원 위에 도로명 있고, 도로명이 최근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집원은 대한민국 전체를 커버하고 있고, 도로명은 도로 기준으로 조금 커버를 해요. 그래서 집원 위에 도로명이 있고, 그 도로명 그 다음에 도로군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 보시면은 뭐 저희 집 기준으로 뭐 강서로 266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물들을 군으로 못 가요. 안에 도로명 따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주소 체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뭐 할 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지번 정보를 받아서 똑같은 형식으로 파싱을 하는 거예요. 지번 정보를 받으면 쉐이프 파일이 나오고, 그 쉐이프 파일을 GeoJS로 변화하고, GeoJS를 몽고DB에 집어넣고, 몽고DB 인덱싱 걸어서 허리를 똑같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좌표 찍었을 때 주소 정보가 나오는 리버스 지오코드는 여러분들이 구현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위치 관련 몽고DB나 아니면 MySQL도 충분히 지원을 하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DB를 활용해서 쿼리를 날려서 위치 관련 서비스를 구현하는 방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AI ML 파트 최원준이고요. 오늘 조금 인공지능을 가볍게 좀 서비스로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되게 가벼운 주제입니다. 네,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발표 시작할게요. 자, 인공지능 진짜 너무 어렵죠? 이런 거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인공지능 지금 배우는 입장에서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사용자 경험이다. 사용자 경험이고 돈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오늘 알아볼 거는 뭐야 왜 이렇게 나와? 하여튼 서비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에 되게 큼지막한 주제들이 있어요. 컴퓨터 비전이랑 자연학 소리.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합친 것들 그런 이제 시스템 모델들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습도 시간이 되면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비전. 컴퓨터 비전 그냥 말 그대로 컴퓨터한테 눈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애기들이 보면은 이제 뭐 엄마 아빠 얼굴부터 이제 인식하잖아요. 이것도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이폰 이제 사람 얼굴 내 얼굴 인식하죠. 그거 이제 자동차에 눈을 달아놓으면 자율주행할 때 이렇게 자동차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협력에서 이제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암세포를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쳤을 때 이제 강아지까지 이제 분류를 해줄 수 있는 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 회사 되게 최근에 유명했었는데 얼마 전에 상장했더라고요. 올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제 앞에서는 이제 조금 그 사각사각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좀 진화를 하면은 이렇게 픽셀 단위로 이렇게 잘라내. 그래서 이제 굳이 사각형으로 안 하고 또 나무 모양은 나무 모양대로 사람 모양은 사람 모양대로 자동차 모양은 자동차 모양대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서비스로 어떻게 적용하냐. 이렇게 눕기를 딸 수가 있죠. 핸드폰에서 이제 얘만 이렇게 딱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얘만 딱 뽑아가지고 얘만 이렇게 추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요 정도 했으면 아 인식은 되게 잘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그림도 그릴 수 있겠죠? 요것도 이제 보면은 되게 많이 친숙한 건데 뭐 인스타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얼굴 넣으면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는 요거는 이제 그런 뭐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모나리자의 모습을 이제 다른 이런 스타일대로 이렇게 뽑아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국내에서 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서비스인데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 이제 영상으로밖에 이렇게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실제로 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여기에 그 딥페이크가 나오잖아요. 이게 제가 사실은 오늘 요 모습을 이제 제가 설명 안 하고 딥페이크가 이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딥페이크가 PPT를 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성우도 이제 여러 명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일단 유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지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 그런 식의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연어 처리인데요. 자연어 처리는 그냥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이제 눈을 달아놨으니까 귀랑 이제 입을 달아놨다는 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귀와 이제 입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싸우네? 부부싸움하네? 그러면 이제 엄마 지금 화났구나. 엄마 아빠가 지금 뭐 기분이 좋구나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거 뒤로 가기 그냥 네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서비스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자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내가 눈치 없이 막 게임하러 간대요. 이제 크크 하면은 이제 보면은 여자친구 좀 빡친 것 같은데 약간 위기를 이제 딱 이제 느끼죠? 그러고 나서 이거를 근데 이제 언어 모델에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위기를 이제 인공지능이 먼저 감지를 한 거죠. 너 이러다 헤어진다. 눈치 좀 챙겨.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고 이거는 상당히 그 낮은 수준의 자연어 처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정말 범용적인 모델. 이제 오픈 AI고 여기서 이제 GPT라는 그런 모델을 만들었는데 얘는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냥 나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 좀 지어줘. 앱도 만들어줘. 글도 써줘. 뭐 코드 그냥 주석도 자기 알아서 다 설명하고 광고도 만들어주고 다 해줄게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실습을 하고 싶었는데 한번 그걸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프롬프트를 짜줄 수가 있어요. 코드가 안 되어지고 못할 것 같은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오늘 내가 무슨 음식이 먹고 싶어. 무슨 음식을 먹고 싶고 그 음식의 이름을 말하고 그 인그리디언스 이제 재료를 이제 정해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민트 초코 피자를 만들어줘 이런 거를 실행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태스크 중에 정말 하나일 뿐이고 정말 다양한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인공지능. 정말 동용적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텍스트로 기반한.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챗봇. 이제 당연히 이제 자연어 처리니까 챗봇이 가능하겠죠. 네, 이루다라고 되게 논란이 많았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좀 말을 좀 험하게 해가지고 한 추방됐다가 다시 나왔는데 최근에 저 써보니까 되게 애가 똑똑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천둥이 친 것도 알고 있고 그 이미지를 싹 보내보니까 피자네? 피자 맛있는데 나 좋아하는데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저 이제 등교 시간 지금 그 시간이 아닌데 하여튼 이 시간에 이제 밤에 갑자기 저한테 겐톡을 보내요. 노래 좋다고 이제 내일 아침에 등교하면서 들어보라고 그런 식으로 노래 추천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친구 되게 호불호도 강력해서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왜 둘 다 실패해요. 저희끼리만 아는 그런 게 있는데 네. 둘 다 싫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퓨전 모델 퓨전은 뭐다? 이제 눈, 코, 코는 없죠. 눈, 코, 입에서 코만 빼고 다 달려있어요 진짜. 그럼 얘는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진짜 귀가 있으니까 텍스트를 알아듣고 근데 눈도 있으니까 이제 텍스트를 이제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애가 능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게 오픈 AI 아까 그 GPT 만든 회사 거기서 이제 만든 건데 요게 이제 텍스트거든요.
astronaut riding a horse in a photographic style? 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게 이쁜 그림이 나와요. 이거 그냥 딱 봐도 엄청 뭔가 심미적으로도 되게 예쁘고 화질도 굉장히 좋죠? 요거를 이제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스타일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되게 이런 거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약간 그 뭐라 해야 되지? 에르메스 느낌도 좀 나고요. 되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습니다. 그 테디베어. 테디베어가 이제 미친 과학자가 되는 그런 것도 표현을 정말 잘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베리에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그래서 얘네가 이제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얘네 문제가 뭐냐? 얘네 이름이 오픈 AI예요. 오픈 AI면은 누구나 이제 다 쓸 수 있게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 완전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완전 다 이제 가둬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자기들이 논문을 보고 모델을 직접 구현하는 단계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제 뭐 스테빌리 AI, 뭐 미드전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모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픈 소스의 장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잖아요. 기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원래 이제 달리가 했던 거는 텍스트 투 이미지였는데 얘네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리 이미지 투 이미지를 넣었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텍스트가 아니고 그런 것도 되고 이미지 투 비디오 이미지를 비디오로 만들어주세요. 웹툰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뭐 어떤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신기했던 거는 그냥 맥주캔이 있고 이 맥주캔을 이제 의인화해서 그림을 뽑아달라 그런 수준까지 이제 도달합니다. 그 부분에 이제 좀 가져왔는데 이게 이미지 투 비디오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사진을 겹치다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영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 친구가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진짜 이미지 투 비디오 신기하죠? 요 위에 인스타도 있으니까 체크해 주시고 그래서 실습을 해볼 거예요. 혹시 실습할 시간이 있나요? 디스코드 있으신 분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그 노스가 있어요. 노스에서 그리고 이모지 두 개 클릭해 주시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뭐 제너레이트 치면 되거든요. 플래시 제너레이트 그럼 프롬프트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뜹니다. 추천드리는 거는 막 앞에 뭐 어떤 사물이나 동물 같은 거를 이렇게 입력하고 그 뒤에 이제 컴마를 찍고 단고 스타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신기하게 나와요. 무슨 스타일을 붙여주면 좀 더 해석을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나오신 분 있어요? 실험해보신 분? 잘 돼요? 필수.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네, 이거. 그럼 형근님이 그리신 그림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집어넣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기 저평가와 그 대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백엔드 멤버 장동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전 분들처럼 이렇게 다들 정보에 대한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제 경험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부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자기 저평가와 그 대가 엄청 뭔가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이 말 자체는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 경험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일단 자기 저평가와 그 대가에 있어서 여기서 대가가 의미하는 게 어, 희생과 보상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제 자기 저평가를 통해 얻은 보상 그리고 또 자기 저평가를 통해 통한 희생을 의미하는 제목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일단은 뭐 그러면은 자기 저평가를 통해 무언가를 얻어냈다는 건데 감이 잘 안 오시겠죠? 이제 자기 저평가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별로 좋아 보이는 게 없는데 일단은 그 뭐 사전적 의미를 그냥 보여드리면은
자기 저평가는 자기 자신의 과소평가, 저평가, 경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행동 혹은 과도하게 겸손한 행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봐도 좋아 보일 건 없어 보이죠? 아무리 봐도 저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를 통해서 도대체 뭘 얻어냈다는 것인지 어, 감이 잘 안 잡히실 텐데 그 얘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그러면 이렇게 우울한 단어인데 왜 저는 이렇게 자기 저평가라는 거를 하게 되었을까? 이 시작을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처음 시작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잘 벌고 이제 살아갈 수 있을지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전역을 한 뒤에 밑바닥이었거든요. 뭐 이전에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학년 때는 정말 놀기 좋아해가지고 공강 시간 있으면 2시간 비는다 싶으면 바로 시장 갔다 하고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한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갔다 온 뒤에도 밑바닥인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해야 됐어요. 어, 그래도 일단은 제가 그렇게 만약에 돈을 벌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공부를 택하면서 하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정말로 그냥 해야 돼서 시험이니까 했던 공부였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했던 공부는 제가 그래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됐다는 거에서 조금 마음가짐이 달랐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저는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얼만큼 시간을 들여서 하든지 간에 계속 부족한 느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이제 대해 말씀을 들어보면은 많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비교였던 것 같아요. 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강의나 이제 여러 블로그들 뭐 이런 거 찾아보시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글을 보면 엄청 잘 정리되어 있고 이해도 엄청 잘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계속 수없이 간접적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지식 수준이 어느 순간 스탠다드가 돼버린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버리게 된 거죠. 공부를 뭐 제대로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몇 년, 몇십 년 동안 살아와서 이제 공부를 함으로써 이런의 성취들을 그렇게 적어낸 거일 텐데 그것들을 이제 당시에 제가 비교를 하고 있자니 이제 쉽지 않은 거였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공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때가 있으면은 항상 저는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나는 내가 이렇게 블로그나 강의에서 봤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렇게나 모자른데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이 공부에 관한 얘기를 해도 될까? 내가 이제 말한 내용들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내용이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하면서 항상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조심스럽고 위축돼 있었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면은. 근데 저는 이제 그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위축돼 있는 제 스스로를 느끼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든 생각은 결국 이 부족함은 어, 이런 상황들이 전부 제가 부족해서 나온다. 결국에는 공부가 부족했다. 그렇게 이런 상황들이 온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부족함을 채우려다 보니까 점점 그 책상 앞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죠. 없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고 공부량도 제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분야에 대해 이제 제가 백엔드 서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좀 많이 늘어나고 공부량 자체가 당연히 늘어났으니까 성적도 올라가고 1학년 때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좋게 성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느끼는 부족함은 채워지지가 않았고 계속해서 앉아서 하염없이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은 또 잘 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결국에는 이제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니까 잘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자기 저평가와 그 대가에서 보상과 희생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게 지금까지는 방금 말한 거 이제 보상이라 할 수 있고, 희생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정신이 좀 피폐해졌어요. 저는 그때 방금 이제 앞서 말한 것들 중에 책상의 앞에 있는 시간이 좀 길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간이 혹시 어느 정도일 것 같으신가요?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있겠지만, 저는 그때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잠자기 1시간 전까지 무조건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뭐, 누군가 있어가지고는 그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죠?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노력하려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 힘듦의 정도는 약간 좀 상대적이잖아요. 저녁 후에 저는 뭐 어떤 때는 게임도 하루 종일 하면서 거의 놀기만 했는데 이 생각을 하고 난 뒤부터 갑자기 한 일주일 내에 그 루틴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0시간 동안 게임하고 1시간 동안 공부하거나 말거나 이거였으면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진짜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한 뒤부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들었죠. 어,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많이 큰데 무슨 일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건 다 공부에 그냥 끼어있는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밥을 먹어도 그냥 공부를 다음에 무조건 이제 공부, 밥, 공부. 그리고 놀다가도 그냥 공부, 놀고 공부 이 사이에 껴있는 거였어요. 무조건 뒤에 공부가 있기 때문에 있다고 생각을 머릿속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친구랑 약속을 하면서 잘 놀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끝내야 되는데? 나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이런 순간이 이제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도 즐겁고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좀 자괴감도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근데 이제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죠. 왜냐면 저는 이미 그때는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 비교를 하면서 자기 저평가를 하면서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고 느꼈기에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고 있냐? 원래 다 이렇게 공부하는 걸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뭐 잘못된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평생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텐데 도저히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평생을 이런 식으로 공부 못할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게. 그 생각을 그때까지 못한 것도 좀 대단하죠. 아마 1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아마 그때가 한계에 좀 다다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아니었던 걸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한 뒤에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의 행동과 스스로의 생각에 대해서 되돌아봤어요. 어떤 생각을 할 때 정말로 괴로웠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그 부족함을 채우는 데 있어서 정말로 문제없이 채울 수 있을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그런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며칠 동안 했어요. 그렇게 고민을 했고 그렇게 고민한 결과 제가 이제 생각해서 좀 된 결론, 방법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 생각들을 네,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것들이라서 뭐 공감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었으면 먼저 비교 면에서 봤을 때 비교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정말 힘들다고 했지만 비교는 정말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에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됐거든요. 만약에 제가 비교를 안 했더라면 여기까지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너무 그거를 자주
깊게 했던 거죠. 정말 제가 비교를 어느 정도로 했냐면 그냥 매일마다 있어요. 그냥 자기 전에 하는 게 비교였어요. 공부를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다가도 자기 전에 계속 비교를 해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될까? 그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 벌써 이렇게 잘 할 텐데? 하면서 그거를 매일마다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비교는 저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계획. 이제 계획은 넓게 잡기보다는 좀 상세하게 잡기로 생각을 했어요. 안 그러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제가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외부 동아리에서 프로젝트를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어,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부분에서 스프링 부트라고 해가지고 백엔드 하시는 분은 알 텐데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 그 트러블 슈팅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은 스프링 부트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 원리, 동작 방식을 알아야겠지? 그러면은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에서 기반은 그냥 간편하게 해주는 툴일 뿐이니까 그럼 스프링부터 공부해야겠네? 근데 또 스프링을 공부하자니까 이전 기술인 뭐 JSP나 뭐 이런 서블릿 같은 기술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계획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계획만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 과부하가 걸리고 뭐 손에 나가지도 않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냥 그때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일단 해보자. 바로 앞에 할 일을 하나하나 그냥 해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음에 할 일이 저절로 생기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제 계획도 이렇게 잡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메타인지인데 메타인지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어서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그냥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는데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적 활동에 대한 지식과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 아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계획과 그 계획의 실행 과정을 평가하는 것을 이르는 전반을 의미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정확히 내가 뭘 알고 있는지를 아냐 이거예요. 제가 정확히 뭐가 부족하고 뭘 알고 있는지를 아냐는 능력인데 어, 사실 위의 내용, 이 비교랑 계획들의 내용을 제가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도 이런 생각을 하기 전까지 메타인지가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이제 무언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그냥 뒤처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생각했기에 이제 스스로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게 이제 필요한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교와 더불어서 메타인지의 부족이 저의 그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더 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크게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제 경험에 기반한 세 가지 뭐 저의 생각, 방법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뭐 제가 그거를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가지고 저도 이거를 완벽하게 뭐 하고 있지는 않아요. 비교 어떻게 안 하겠어요. 주변에 이렇게 둘러만 봐도 비교되는데 그리고 길 가다가도 어떤 사람이 뭐 했다 하면은 당연히 비교되는데 또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메타인지 나 스스로를 파악하고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알고 찾아가는 거. 저는 이거는 정말 제 인생의 난제로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시도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럼 뭐냐, 뭐 왜 말해 하는데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하는 거에 있어서 완벽한 건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서 말한 방법들은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 못해도. 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알고 그 부족한 게 정확히 무엇인지 알고 그거를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노력하는 것과 이제 무엇이 부족한지 그냥 모른 채로 그냥 지내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이제 앞서 말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자신이 완벽하지 않은가?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래도 완벽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그에 비슷하게는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앞으로 조금씩 공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뭐 사실 결론도 좀 이상하고 그냥 제 경험담을 말씀드린 거라서 얻어가시는 내용도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저는 발표가 혹시라도 저랑 이제 비슷한 고민이나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 좀 공감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이러한 얘기. 오늘 제목은 보시는 것처럼 React Native 대 플러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어플리케이션 제작하는 거 모바일 웹이죠? 모바일 어플 개발하는 거 관심 있으신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좀 가볍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냥 둘 다 이렇게 찍먹만 해본 거라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초보 개발자의 입장에서 해봤을 때 느꼈던 점 그리고 혹시나 개발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React Native 로고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플러터고요. React Native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페이스북에서 제작했습니까? 플러터는 구글에서 만들었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저희는 정답이 있어요. 저희는 플러터, 이거 구글 그 커뮤니티잖아요. 근데 오늘 이 플러터 약팔로 온 건 아니고 양쪽 다 해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도 있고 또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해서 무조건 네이티브 앱보다 좋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럼 하나씩 살펴가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그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설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원래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다면 이거 외에도 웹앱이나 하이브리드 앱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건 얘기는 좀 넘기고 크게 네이티브하고 크로스 플랫폼의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왼쪽에 설명을 좀 적어놨는데 저희 원어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이티브 스피커라 그러죠? iOS는 크게 두 개 있잖아요.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제공해주는 거기에 최대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거를 이제 그 제작하고 또 iOS는 iOS에서 제공하는 개발자 툴킷을 이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거를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는 저 SDK라고 부르는 거 저기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거를 저희가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하나의 언어 혹은 프레임워크로 iOS랑 안드로이드랑 양쪽에서 둘 다 작동이 되게 하는 거를 만드는 그런 어플 제작 방식을 크로스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말만 들으면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하나만 쓰면 뭐 양쪽에서 다 장독을 하니까 뭐 딱일 것 같은데 단점도 있긴 합니다. 물론 네이티브에서 직접 작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100%그 성능을 끌어올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직접적으로 리액트 네이티브하고 플러터에 대해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액트 네이티브는 페이스북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15년 정도에 출시를 해가지고 지금은 꽤 한 8년 이상, 8년 정도 계속해서 커뮤니티 이어가고 있고요. 플러터는 구글에서 제작을 했고 2017년에 출시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됐습니다. 한 4, 5살 되는 좀 신생아 툴킷인데 앞으로 발전된 부분들이 여지가 많은 거죠. 그리고 언어는 리액트 네이티브는 자바스크립트 사용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웹 그리고 그런 데서 많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제 쓸 수 있는 언어. 그리고 다트는 좀 생소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2010년도에 구글에서 출시를 한 언어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다들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단점이기는 합니다. 플러터를 보통 배운다.
라고 할 때는 이 다트 언어가 조금 진입장벽이 돼서 들어가시는 분들, 그리고 비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막 뭐 못할 정도는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 한번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할 수 있는데 조금 낯선다는 거, 법이 좀 단점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의 장점은요, 자바스크립트, 패키지 커뮤니티. 사실 다 하나 정도, 하나를 얘기하는, 자바스크립트가 워낙에 또 많은 곳에서 사용을 하고, 오랫동안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좋은 커뮤니티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구글에만 검색을 해도, 뭐 웹소스도 엄청 많고, 자바스크립트 그냥 그런 데 들어가도 정보가 엄청 많아서, 그런 거를 혼자 이렇게 공부하기는 아주 좋은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위젯이라고 써놨는데, 기본 위젯이 조금 부족해요. 그 기술적인 얘기는 오늘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루겠지만 데이트 네이티브에 선택하는 방식이 이 기본 위젯을 제공하는 그거를 좀 조작하는 게 좀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플러터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가 장점이에요. 거의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에 준하는 속도가 나온다고 알고 있고요. 기본 위젯이 되게 좋습니다. 그 네이티브 언어를 네이티브에다 직접 네이티브에 있는 컴포넌트를 직접 운영하는 네이티브랑 달리 플러터는 직접 그 그려주거든요. 여기서 만든 설명 잘 못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다 하나 더 적어놨는데 이 여러 가지 이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같은 것도 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점은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정보를 찾는 게 좀 어렵고 다른 사람들 뭐 스택 오버플로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데도 사실 정보가 좀 적어서 혼자 개발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옆에다 다트라고 써놨는지 안 보이는데 언어를 배우는 것도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어서 저번에 적어놨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언어겠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직접 개발해보면서 느끼는 좀 차이점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개발했던 어플들, 좀 부족하지만 제작했던 어플들 보면서 제가 직접 써놓은 코드 보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는 그 같이 원래는 깨졌는데 그 플러터 저희 모바일 팀이랑 같이 제작하던 공부하는 어플 넣어놨는데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먼저 볼게요. 이거 직접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요. 어디서 뭔가 많이 봐가지고 익숙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HTML이랑 비슷하죠. HTML이랑 되게 비슷하고 여기 태그 비슷한 거 이거 있고 그래서 장점은 이제 가독성이 좀 괜찮아요. 어디서 그 컴퓨터를 시작하고 컴퓨터 어디서 끝났는지 명확하게 좀 알 수가 있고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그게 좀 장점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이것도 조금 뭔가 어디서 본 것 같다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웹 만들어 보신 분들은 CSS랑 비슷하죠. 이렇게 그 아까는 앞에 코드 작성하는 바디 부분에서는 작성하는 게 HTML이랑 비슷하고 이건 또 CSS랑 비슷하다 보니까 웹앱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좀 쉽게 특히나 리액트 원래 해주셨던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는 제가 했던 함수인데 자바스크립트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터 보면은 플러터는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일드나 칠드런 이런 부분들 보이시죠? 하나하나를 다 위젯이라고 부르는데 그 위젯 안에 또 다른 위젯들이 들어가 있고 계속해서 그 위젯들이 쌓여가는 이제 트리의 형태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에 비해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올해 그 안으로 너무 막 위젯트리가 깊어지다 보면 괄호 지역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디서 위젯이 끝나는지 물론 표시는 해주긴 하는데 막 나중에 헷갈리고 그럴 때는 어디서 끝나더라 하면서 막 일일이 찾고 막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게 좀 불편한 점 하나고 이제 대신에 이제 오른쪽처럼 따로 커스텀 위젯이라 그래서 하나하나씩 따로 이제 빼가지고 하면 가독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마치 함수 만들듯이 할 수 있는 그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좀 다트로 작성한 함수인데 조금 생소하시죠? 저기 뭐라 그래야 막 물음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데 저도 이해하는데 조금 쉽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생소한 언어다 보니까 그걸 배우는데 조금 저도 배를 먹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직접 그 개발하면 좀 겉핥기긴 하지만 개발하면서 느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약간 뚝갑하는 지점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어가 아무래도 이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바스크립트가 다트보다 우월한 언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커뮤니티가 좀 크더라고요. 직접 개발해 볼 때도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에러가 생기거나 아니면 필요한 함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찾아보게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커뮤니티 워낙 방대하잖아요. 그거에서는 찾는 건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다트에서 정보를 찾게 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혼자 개발할 때는 조금 문제들이 생기곤 했었다라는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똑같하는 건 생산성이더라고요. 그, 아, 그 깨졌던 파일이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위젯들이 성능이 되게 좋고 커스텀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게 많고 이래서 생각보다 금방 그럴듯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초보인데도 불구하고 그 UI 디자인만 좀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제작하는 건 오래 걸리지 않더라. 누구든지 조금만 배우면 그럴듯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가 쉽더라라는 그런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래저래 얘기 들어봤는데 그래서 뭐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 중에 누가 더 좋냐? 는 이제 결론 가서 말씀드리고 시장 트렌드를 좀 볼게요. 구글 트렌드에서 직접 검색해 본 겁니다. 리액트 네이티브하고 플러터를요. 보시면 리액트 네이티브가 좀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초창기는 이제 플러터가 없는데 그래서 올라가다가 2020년 말 정도 해가지고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이제 넘어섰습니다. 물론 이건 검색량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검색량이 관심도를 대변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아직도 플러터가 리액트 네이티브에 비해서 더 많은 검색량이 있는 거를 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시장에서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 사용하고 있는 기업을 몇 개 좀 보면 아까도 썼었는데 디스코드가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테슬라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그리고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명한 데가 리디북스에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얼마 전에 계속해서 어플리케이션 변환하는 작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터는 텐센트 중국 게임 회사죠. 저거 롤 가지고 있는 회사.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 구글 애들, 그리고 이베이, 그리고 한국에서 좀 유명한 데는 네이버, 지식인,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아마 최근에 플러터로 개발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좋아하는 사이트는 아닌데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옆에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를 좀 뽑는 숫자를 보니까 346건 정도 나오고 플러터가 생각보다 되게 나온 지 얼마 안 된 개발 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한 278건으로 다른 사이트들 비슷하면 거의 동등하게 나오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려나 싶었는데 사실 네이티브 개발자 구하는 거에 비해서는 혹시 부족하기는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그래서 결론이 뭐냐 둘 중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뭘 했으면 좋겠냐 제 대답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거를 사실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그냥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아무거나 잡고 해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다들 여기는 이제 GTS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오셨으니까 저랑 동일한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건 3학년 초죠. 이번 정도 초까지 1학기까지 진짜 아무런 프로젝트 경험도 없었고 저야말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의 말하는 강자 수준이었는데 우연치 않게 여름에 어떤 기업에서 주최하는 캠프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난생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게 보게 됐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좀 믿고 모바일 프론트 부분을 맡겨줬었고 기간이 2주밖에 안 됐었는데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 좀 빡센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실 팀원분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거기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8명 이런 팀원들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막 밤을 새워가면서 코딩하고 커뮤니티 알아보면서 찾아보고 직접 만들고 그런 과정 중에서 엄청 빨리 성장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학교에서 이제야 배우기 시작했지만 DB를 왜 써야 하는지, API 명세서는 왜 만드는지, BID는 왜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프로젝트 하는 과정 중에서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할 거예요. 뭐가 됐던 간에 조금만 더 빨리 시작하고 했었으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더라고요. 3학년 2학기에 되고 나서야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왜 지금까지 부족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됐고 그게 바로 그냥 하는 거였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특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직접 해보니까 아무래도 플러터가 금방금방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주 좋아요. 얼마 안 해보신 분들도 다트란 그 언어의 어떤 진입 장벽만 조금만 넘어가면 금방금방 그럴듯한 어플리케이션 만들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개발이란 거에 대해서 입문하는 거를 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뭘 해야겠다는 이런 거는 좀 고민하는 단계에 계시는 분들은 플러터로 개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입문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빠르게 결과물을 내보고 그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뭐 나한테 플러터가 모바일이긴 하지만 프론트 쪽이니까요. 프론트가 맞는지 아니면 백엔드가 더 맞는지는 결국 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러터에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개발도 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나리오 기획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프론트엔드 멤버 이정민입니다. 마케터와 프로젝트 기획자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어디서부터 기획을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단계별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지인데, 저는 지금 프론트엔더로 멤버로 활동은 하고 있지만 기획 쪽으로도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글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개발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개발자들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시나리오 기획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그 콘텐츠의 시나리오에도 도입, 전개, 결말에 걸친 기승전결이 있는데 시작할 때 세계관과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과 인물을 보여주고 이들이 어떤 사건을 마주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제 선택과 행동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죠. 이러다가 이제 인물과 세계관의 변화가 보여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정에 공감을 하게 되고 캐릭터를 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의 흐름의 변화와 함께 사람들은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몰입력 있게 끌고 나가는 시나리오가 성공하게 되는데요. 시나리오 기획법이란 영화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쓰듯이 접근하는 기획인데 폰트가 너무 기본인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이 시나리오 기획법을 활용한 기획의 핵심이 이건데 시나리오를 쓰듯 접근을 하고 시나리오의 주제의식을 담고 시나리오에서 인물을 그려내고 시나리오의 소재를 담고 시나리오에서 로그라인을 그리고 기승전결을 그리고 근데 이것만 봐서는 이게 기획법이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지. 이거 보고 알면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기획법의 시작은 8초 안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기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고객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사람의 집중력이 지속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8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떠나기 전에 그리고 등을 돌리기 전에 그리고 계산하기 전에 무언가 가치가 있다고 확신을 시키는데 8초밖에 주어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할 때 8초 안에 관심을 끌지 못하면 그럼 망한 거지. 이제 끝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제품 아이디어 등을 접하기 전에 그들에게 충분히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스토리라고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만약에 이 한 단어입니다. 만약에가 이게 너무 어이없고 단순한 단어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예시를 보이자면 만약에 슈퍼히어로들이 사람을 구하는 일이 금지된다면 어떨까? 이것은 영화 인크레더블에서 사용되었는데요. 평범한 세상에서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는 슈퍼히어로에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 후크에 걸려든 관객들은 궁금해지죠. 왜 슈퍼히어로들이 사람을 구하는데 이게 금지된 일일까? 그리고 다음은 만약에 프랑스 요리 전문가가 꾸민 생쥐가 있다면 어떨까? 이것은 영화 라따뚜이에서 사용이 되었는데요. 근데 다들 라따뚜이를 보셔서 이게 이상한 건지 모를 수도 있지만 생쥐가 요리를 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도대체 왜 생쥐가 요리사를 꿈꾼다는 것일까? 사람들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만약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아 공룡이 멸종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영화 굿다이노에서 사용되었는데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수행성은 영화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훌륭한 호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어떤 아이에게 가장 아끼던 장난감 대신 새 장난감이 생긴다면 이것은 토이스토리에서 사용되었고요. 2001년이면 기껏해 이제 8곡에서 12곡 정도밖에 노래를 들을 수 없는 카세트 테이프에 워크맨 같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로 듣던 시절인데요. 이때 스티브 잡스가 기업 아이팟을 소개하면서 8초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발한 말을 던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주머니에 수천 곡의 노래를 담아서 다닐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2001년 저희는 이건 아무렇지도 않지만 이 당시에는 되게 지나다니면서 8곡에서 12곡 이 정도밖에 못 들었는데 갑자기 수천 곡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그저 그냥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사용한 후크입니다. 만약에 한 기업에서 미적으로 대단히 매력적인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인크레더블, 애플 그리고 테슬라 모두 만약에라는 훌륭한 후크를 사용해 평범한 세상을 뒤흔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후크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어떤 후크를 사용할지는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는 긍정적인 후크를 사용해서 외관은 화려하나 화석 연료만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시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인크레더블은 부정적인 후크를 사용해서 슈퍼히어로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설명한 이 후크들이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후크는 그저 스토리가 구미가 당기게 해주는 일종의 맛보기인데 이 후크를 스토리로 전향을 하려면 로그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로그라인이랑 이야기의 방향을 설명하는 한두 문장 또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 줄거리인데 로그라인은 이 4가지를 요소를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영혼, 목표, 장애물, 변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시를 통해서 말하겠습니다. 이거 몬스터 주식회사.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누가 영웅인가 설리 아이들 겁주기 전문 몬스터 목표는 아이들을 겁주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진실을 폭로해 아이들을 구하는 것. 장애물은 직장에 세고당하는 것, 친구를 잃는 것, 추방당하는 것. 변화는 순진했던 설리가 이 시기에 깨어있는 몬스터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 몬스터 주식회사의 로그라인은 이건데 몬스터 세계에서 최고의 겁주기 몬스터인 설리는 우연히 이렇게 쭉 되게 문장이 길잖아요. 근데 이게 긴 문장인데 이 단 한 문장에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명료하고 압축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페이스북이 있는데 누가 영웅인가? 모든 사람 목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더 가깝게 지내는 것. 장애물은 세상은 너무 넓어서 사람들의 유대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변화는 사람들은 친구 및 가족과 유대감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며 자신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공유하고 표현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로그라인은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더 가깝게 지내도록 하면서 친구 및 가족과 유대감을 유지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알며 자신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공유하고 표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로그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목표는 무엇이고 목표를 향한 여정에 놓인 장애물은 무엇이고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 제품, 해결책 등이 목표로 가는데 어떤 도움을 주며 어떤 긍정적 변화를 선사하는지 이거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라인 이제 로그라인 레시로 이렇게 있는데요. 제 속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대충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승전결 연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콘텐츠의 시나리오에 도입 전개 결말에 걸친 기승전결이 존재하는 것처럼 마케팅 프로젝트에도 먼저 배경을 보여주고 첨예를 일으키면서 또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기획에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기획법을 적용해서 순차적으로 프로젝트의 기승전결을 그리는데요. 이 다섯 단계에 대한 대답을 가지면 기승전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한 마케팅 프로젝트를 가져왔는데 이 마케팅 프로젝트는 어떤 캐릭터의 마케팅 사례입니다. 이 캐릭터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 스타일 플랫폼에서 꾸준히 모니터링도 하고 챌린지도 하고 그랬던 그런 마케팅 프로젝트인데요. 제가 진행한 건 아니고 어떤 분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기승전결을 가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세계인가 어느 배경인가 이거를 다 대답을 답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승전결의 형태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각 단계의 목적과 방식을 구체화하고 뼈대에 살을 붙이면서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시나리오 기획법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장점도 뭔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시나리오 기획법의 장점들인데 이렇게 진행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그냥 보여준 겁니다. 하나의 요소만 빠져도 산으로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기획법을 사용을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연결성이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처음부터 세계관과 방향성을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이를 성과를 연계시켜서 캠페인의 목적을 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특정 다수가 아닌 캠페인에 맞는 타깃을 그리고 타깃에 맞는 캠페인을 접근할 수 있다. 이게 시나리오 기획법의 장점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제 4회 마치도록 할게요.